저출생 관련해서 이건 뭐 새로운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입니다. 작년 4분기만 따로 추려보면 0.65명, OECD 국가 중 최하이다. 새로운 사실이 아닐 만큼 어떻게 보면 시급한 또 당면 과제인데, 윤 대통령이 어제요, 오늘부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 하면서 저출생 문제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라면서 이렇게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 저출생 추세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과 가정 양립, 돌봄,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설정을 했는데, 이 어제 발표된 대책 좀 따져보면서 대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제 발표된 내용은 뭐 충분한지 등등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뭐 이 분야 하면 워낙 언론 인터뷰나 또 뭐 방송 강연 등도 많이 하셔서 가장 대한민국의 전문가 중 한 분이시라서 오늘 가장 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인구전략기획부까지 이제 신설한다고 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리겠다, 어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1.0명, 이것도 사실 넉넉한 건 아닌데 아무튼 시급하니까요. 이거 가능한 목표일까요? 쉽지 않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우리나라 합계 출산 1.0, 0.98이 된 게 이제 2018년이거든요. 6년 지났는데 6년 후에 1.0을 만들겠다는, 지난 6년 동안의 하강 추세로 올리겠다는 얘긴데요. 지금 많은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대책들을 내놨지만 이 대책만으로 될까? 그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파트 값이 좀 더 안정되면 어떨까요? 여기에 플러스돼서 입시 개혁, 교육 개혁이 나서 입시 사부담 부담이 줄어들면 어떨까요? 여기에 더해서 지방에 일자리가 더 많아지면 어떨까요? 청년들이 더 지역에 많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어제 나온 대책을 매뉴얼로 보면 안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 중점으로 두겠다 약속 정도만 해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업과 가족과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 같이 해야 될 부분도 같이 추동해 나가면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이건 네, 해결해야 되는 맞습니다. 문제니까요. 근데 저나 제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 어제 발표된 것 중에 가장 괜찮아 보인다, 그나마 평가받는 것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더 쓸 수 있게, 눈치 안 보게 쓸 수 있게 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보여드린 그래픽 다시 한번 보면요, 뭐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을 250만 원까지. 그러니까 육아휴직 하면서 집에 있어도 네. 뭐 월급 부족할 수 있지만 월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아빠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정도 방안인데, 결국에는 이걸 또 가장 처음으로 리스팅한 걸 보면 아빠의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가, 그러니까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는 게 가장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우선이다, 이렇게 본 걸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가정 양립이라는 걸 갖고요. 네. 거기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서 우리가 여성들의 독박 육아라든지, 그리고 그러면서 생기는 경력 단절의 문제까지도 거기서 같이 다가가겠다라는 측면이 숨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같이 하면서, 특히 이제 출산 휴가를 같이 가면서 처음에 아이를 기저귀를 갈고 뭐 힘들잖아요. 자꾸 새벽에 울고, 이런 걸 경험해 보면은 육아가 어떤 건지를 경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를 키우는 데서 책임을 더 갖게 되고, 이러한 측면들, 가족이 같이 가게 된다는 측면들 많이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저출산 정책을 예전에는 정부에서 크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한방 쏴서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측면이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지난 총선 때부터 나타나는 흐름인데, 육아를 가족과 기업이 같이 하겠다, 같이 아이를 키워가겠다는 기조가 좀 잡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철학적으로도 약간 고민이 됐다는 프레임이 약간 바뀌었다는 게 있고요. 또 숨겨져 있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은데 25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앞에 3개월 250만 원 줍니다. 이걸 뭐 하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고소득에 있으신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휴직을 하는 게 부담이 커요. 또 못 받는 돈이 많으니까. 예. 그래도 단기 3개월이라 좀 하면은 조금 더 그래서 조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아빠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11에서 네. 20일로 요즘은 아이 낳으면 어디 가죠? 조리원. 산후조리원 가죠. 예. 그래서 앞에 5일을 줘도 의미가 없어요. 아. 근데 그런 것까지 많이 이제 꼼꼼한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그 사무직에 계신 남성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원해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수요도 높은 정책이어서 앞에 놔뒀고 기조상으로도 맞는다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또 여기서 크게 늘리지는 못하는 게 재정적 부담도 있지만은 이거를 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직군들도 있습니다. 뭐 농공단지의 뭐 생산직이라든지 그렇죠. 자영업자라든지 뭐 그 특수 고용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방향성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준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육아휴직 관련해서 뭔가 대폭 움직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변화가 보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군요. 시작인 거죠. 뭐 음. 예. 그걸로 모든 문제 해결되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근데 또 이제 육아휴직이 가장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만 더 짚어보면 여기 뭐 연 1회 2주의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그리고 뭐 출산 육아휴직을 통합으로 신청하고 이거 회사에서 컨펌 안 해주면 자동으로 그냥 신청한 대로 그대로 할 수 있게 한다. 네. 이런 것 등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2번에 나눠서 총 3번의 휴직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할 횟수를 한 차례 늘려서 4차례 걸쳐서 휴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끊어서 4번 휴직할 수 있다. 괜찮은데 정부도 하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실제로 제가 만약에 어떤 뭐 기업의 회사원인데 이걸 쓴다 하면 여전히 좀 눈치가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쓰고 와 하지만 뒤에서 쟤 승진 안 하려고 그러나? 여전히 이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정부 대책으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JTBC 그런 회사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뭐 직장 어린이집도 있고 육아휴직 뭐 잘 쓸 수.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소리 갑자기 네네. 작아지시네요. 네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든 거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네.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를 모든 걸 정부의 정책 탓으로 하는 것도 좀 잘못됐어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육아휴직이 안 되고 있는 책임들이 어디에 있는가? 일가정 양립이 안 되고 엄마들이 독박 육아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정부 정책 탓만은 아니에요. 기업도 있고 우리 지역사회도 있고 가족도 있고 네. 부부 자체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모두가 같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걸 법으로 한다고 해서 눈치가 안 보게 되지는 않습니다. 뭐 눈치 금지법 이렇게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정부에서 많은 노력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도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주고 거기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인식이 잡혀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정책은 제가 아까 물꼬를 트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나누고 같이 기른다는 거, 아이를 낳고 같이 기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는 시발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원의 다른 직간접적인 지원들, 예를 들면 이번에는 육아 휴직을 하면은 같이 일을 나눠야 되죠. 동료들에게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생겼어요. 네네. 많은 고민들은 하고 있고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부 탓만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거 대책을 좀 보면 신생아 우선 공급 물량을 이제 분양가 임대주택 공급할 때요. 기존 7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주택 분야에서 이렇게 출생을 한 사람 가족에게 혜택을 늘려주는 건 좋은데 결국에 그렇게 되면 노인이나 저소득 가구, 그러니까 다른 공공 주택의 혜택을 봐야 되는 다른 계층, 취약계층에게는 돌아갈 게 적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를 늘리지 않고 있는 파이에서 쪼개줘서 저출생 쪽으로 몰아주니까 다른 계층이 좀 불안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추세에 약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 제기는 맞고요. 파이가 늘어나야 또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지방에는 주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 자체도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고민이에요. 네.
어쨌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의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배하는 문제냐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여기 지금은 워낙 심각하니까 출산 쪽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겠다는 얘기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와 더불어서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값이 날이 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거 없이 어떤 공급 물량으로 특정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혜택만으로 문제가 완전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네. 중요하냐면요. 지금 저출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심각하니까 나아야 되게 넘어가다가 점점 우리 재원이 쪼들어들고 있거든요. 그 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네. 하면서 싱글세 논란 아시죠? 아.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그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싱글은 왜 우리는 안 해줘? 이거 싱글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약간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갈등 요소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부가 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주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 지금 사회는 어떠한 양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예. 정치권의 책임도 필요하고요. 또한 하나는 모든 것을 지원의 정책으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정책,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입시 개혁이라든지 교육 개혁이라든지 우리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수도권 집중에 대한 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일반 정책과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논란들이 일어날 소지도 커요. 지금 유튜브 댓글로도 웰시코기님이 집값이 제일 큰 문제죠라고 하셨고 구도근님은 직장인들만 아이 낳는 거 아닌데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다 맞춰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또 주목되는 건 지금 물론 이제 뭐 특정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뭐 미분양도 날 정도로 주택이 모자라는 건 아니니까 네. 거기에 그러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보다 저렴한 집을 구하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다 갖춰진다면 자동적으로 또 조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지방 분권 문제 모든 게 다 결합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부가 대책을 지금 제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일과 가정 양립, 주거, 결혼, 출산 이런 식으로 세 카테고리로 나눴는데 여기 물론 각각에 보면 뭐 청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청년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출산은커녕 결혼조차도 어떤 미래 삶의 설계할 때 그냥 빼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는 그냥 결혼도 필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맥락에서 어떤 출산율을 반등시키자, 그 숫자를 올리자 이런 거보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을 좀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물론 직접적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네네. 굉장히 장기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번에 청년이 빠졌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보냐에 대한 프레임의 얘기랑도 연관된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여태까지 정책이 지원 정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결혼을 안 해? 결혼 지원 정책 해줄게. 첫째를 안 낳아? 첫째 지원 정책. 둘째 지원 정책.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냐면은 청년들의 생애 과정 이행 자체가 지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을 갖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연애로 짝을 찾고 그다음에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둘째를 낳고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를 끌고 오는 게 지난 4차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 이런 게 좀 반영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 정책은 계속 확장되는 측면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번 지금 정책은 정부에서 굉장히 뭐 절박함을 좀 묻어놔요. 워낙 심각해서 지금은 뭔가 저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여기 자기 책임지고 쥐고 가겠다. 우리는 이 문제만큼 책임지고 가겠다. 그러한 얘기 추도로 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놓쳐진 거죠. 많이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라는 것이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비 마련이라는 이런 일자리를 좋은 가져오면서 준비가 돼야지 다시 혼인이라든지 이런 생애 과정 이행으로 가는데 이 부분을 완전히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섭섭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네. 한편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정부를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 저출산 정책 굉장히 세게 공격하는 사람인데 예.
지금은 좀 한 템포를 좀 늦춰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아, 워낙 한 템포를 심각한 늦춰야 된다. 워낙 심각한 상황이 좀 뭘 해보겠다는데 한계는 워낙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한정된 자원 가지고 뭔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 의식을 했다면은 지금은 한 템포를 우선 봐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움 많지만은 이거는 다른 문제. 지금은 정책 방안들만 냈는데 예.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부처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부처, 이 부처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뭐 국토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다른 일반 부처의 사업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민사회는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책 단위로 풀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가 뭐 교육 개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일을 나눈 세대 간에 나누는 문제라든가 산업 구조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 거, 더 큰 차원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네. 한 템포를 쉬자는 거는 봐주자가 좋게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선 정부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은 우리는 여긴 지켜보겠다.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으면은 뭐 비판할 소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단계들도 제대로 준비하고 하게끔 좀 감시, 아. 비판의 눈빛으로 봐야 되는 거고 저출산 정책은 몇 가지 정책고 저출산 현상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돼서 쌓아온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 몇 가지 특단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구조를 만드는데 개개인은 다 참여를 했어요. 사교육 경쟁이라든지 아파트값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우리 시민사회가 같이 나눠야 될 몫도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구조적인 문제와 시민사회 참여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여기서 다음 단계를 봐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법도 바꿔야 되고요.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큰 다 구조적 차원의 거버넌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굉장히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이상님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템포 쉬자는 말씀은 그러니까 정부가 막 또 여기서 비판을 받아서 이거 내놔 급하게 막 떠밀리듯 정책을 내놓다 보면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일단 내놓은 거 이거 잘하는 좀 지켜보고 다음 잘 준비할 수 있게 조금 시간을 주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뭐 예. 지금 상황은 우선 여기까지 정부에서는 여기에 집중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우선 보고 비판점은 많은데 네. 하고 다음에 지금 바로 가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정부 조직법 개혁이라든지 이 부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뭐 기재부의 역할은 기획의 문제는 어떻게 나눠야 될지, 네. 뭐 그리고 뭐 위원회는 어떻게 둘지, 그리고 정부 대통령과 뭐 월 무슨 회의를 갖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실제로 운영되게끔 네. 실효적인 조건을 낼지 앞으로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비판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업을 하나 더 담그는 사업을 계속 나열하는 식으로 돼요. 옛날처럼 백화점식 나열이 되고요. 저는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왜 정책이 답이 안 나왔냐 한 문단으로 표현하라면은 정책 기조로 국정의 기조로 다가가야 할 문제를 네. 단위 지원 사업으로 접근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주거비 지원을 해줘도요, 뭐 1년에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5년 동안 기원하면 6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근데 1년 동안에 집값이 1억이 오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해서 많은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돈 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학원비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입시 개혁에 대한 문제가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큰 문제들을 시민사회가 같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이해 문제가 깔려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라든지 아파트값 조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이해 당사자들 시민들 사회에서 큰 합의를 이뤄줘야 돼요. 네. 이렇게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잘 가게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보고 다음 단계를 제대로 준비하게끔 이것도 뭐 나중에 하자가 아니라 바로 시작될 문제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도 감시와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좀 그리고 인구에 대한 이해, 청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댓글로 보리수님이 나 혼자 산다 같은 TV 프로 인식 주는 것도 문제라고 뭐 분석하셨는데 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인식의 문제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하나를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생 예산으로 매년 50조 가까이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스갯소리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매년 50조 그냥 아이 있는 집집마다 현금으로 소위 엠빵을 해주면 뭐 첫째인 집은 둘째 낳지 않겠냐? 네. 아니 옆에 이제 보고 우리도 놔야겠다 저만큼 받아야겠다.
한 해 50조면 진짜 계산 안 해봤지만 한 2억 갑니다. 가정마다요. 태어난 아이마다 한 2억 아이마다 2억 1년에. 정도, 예, 그렇게 가능했어요.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어, 50조 그렇게 쓰지 말고 차라리 그냥 현금성 지원하면 어때? 이런 약간 농담성 그러나 이게 정말 현실일 수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인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 우리 50억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 돈 그렇게 없습니다. 50조 예, 50조 50조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음. 여기에는 원래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예방 접종 무료로 접종 지금 4가에서 6가인가 8가로 올려줬는데 예. 이런 뭐 이건 보건 정책이 이제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고 아니면 또 직장 내 성폭력 예방 교육 예. 이거 해야죠. 근데 이게 한다고 출산율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도 포함돼 있어요. 아. 그런 것들 치우고 그다음에 고령화 예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집에 대해 주거비 대출해 주는 거. 네. 이건 돌려받을 돈이잖아요. 아. 이것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걷어내면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세계에 집중한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굉장히 너무 부풀려졌던 부담들을 좀 줄이겠다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방에 크게 돈을 주면 나을 것 같지 생각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고 돈을 큰 목돈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육아도 없고 교육대행 지원도 없고 다른 뭐 보건 의료 지원도 없고 이런 상황 육아휴직도 못 쓰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네. 저는 제가 지금 기자님을 비판한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많이 깔려 있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한 방에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하. 정부의 탓이라고 정책의 탓이라고만 하는 믿음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게 깔려 있어요. 아이를 돈 주고 사올 수 있다, 인구를 돈 주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저출산 구조는 정부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참여해서 만들어 놓은 구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구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온 기 때문에 해결을 천천히 해 나가야 돼요. 돈으로 해결되더라도 결국 그 돈 제 생각에는 또 하잖아요. 결국 사교육으로 흐르고 뭐 집값으로 흐르고 실제로 전세값 대출 지원해 주니까 전세값이 올라 집값이 올랐잖아요. 그러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제는 인구 문제를 자꾸 정부 탓하면 한 방에 해결하고 이것도 모자라 저것도 모자라 하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 청년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양상이.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지금 몇몇 정책의 문제로 해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이제 정치에 너무 단계로 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화가 나 흥분이 되는데 네. 국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 우리 같이 해야 되는 앞으로 합의점도 많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미래 세대에게 현재 세대가 어떤 양보를 해야 될지를 방향성을 추구해주면 정치 영역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방기 없이 몇몇 정책으로 풀려고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런 생각 논의들도 이제는 좀 걷고 좀 우리의 논의를 고도화하면서 시민사회 책임을 나눠 갖는 노력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사실 뭐 관련된 이런 소식 있을 때마다 이상림 연구원들 저희 뭐 언론인들이 많이 도움 말씀 여쭙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약간 마지막에 국회는 뭐하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오늘 뭐 이게 무슨 이거는 뭐 정권 무슨 뭐 진보와 무슨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전 정권에서도 이걸 출생률을 높이지 못한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말 장기적으로 그리고 어느 한 원포인트로 뭐 대증요법이라 가지고 어떤 상처가 나면 거기에 추락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뭐 지방 분권 문제부터 해서 주택, 부동산, 뭐 청년, 사교육 문제 등등 국가의 어떤 모든 분야를 함께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 같다는 걸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조금 더 좀 깝깝해지는 면도 있긴 있는데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장기적으로 내실 있게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